어제 보도를 보셨겠지만 전북에 선언대 사실상 폐교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재단, 그동안 비리와 횡령으로 얼룩진 구재단이 그저 내놓은 자구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교육부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전체 정치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에 상관없이 모든 전라북도 의원님께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대가 남원에 있어서 제가 그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남대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남대 의대를 2018년까지 폐과하고 남원 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남대를 폐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남대 구재단은 횡령과 비리 등으로 대학 경영부실에 책임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학의 운명을 결정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재단은 당장 대학 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구재단의 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힘겨운 정상화 노력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서남대는 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 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의 정상화 계획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명지의료재단이 제대로 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남대 정상화는 컨설팅 결과, 재정 기여자 등 진행 경과를 더 지켜보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서남대는 지방대학으로서 그동안 남원 등 전국적 발전과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고, 서남대 의대는 전북의 자긍심이 되어왔습니다. 서남대 문제는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서남대 의대 폐교는 물론 남원 캠퍼스 폐교는 다시 하겠습니다. 서남대 문제는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서남대 의대 폐교는 물론이고 남원 캠퍼스 폐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정동영, 조배수,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이상 국민의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춘석, 안호영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 서남대 구재단은 학교 부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 책임의 주체에게 학교 정상화의 추진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서남대 의대의 폐교 조치가 타 지역의 의대 설립을 위한 꼼수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저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합리적인 정상화 마련을 촉구하며, 그러한 정상화안이 촉구되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좌측부터 김광수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이수정 의원님, 안우영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셨고, 유성혁 의원님, 김종회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세 분은 참석은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 여러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이곳 정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유보 의혹에 관해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같이 했고, 또 서남대 의대 폐과 및 남원 캠퍼스 폐교 문제도 저희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전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보다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또 동시에 지역사회입니다. 이런 피해를 준 책임자는 1차적으로 교육을 영리사업으로, 이윤추구사업으로 삼아온 재단 측, 재단 이사장이 지금 사법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패, 비리, 사학의 피해를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책임자는 교육부 관료들입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교육부는 이 대학의 설립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부패, 비리의 관리감독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책임도 추궁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처리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교육부는 구재단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대학은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 전라북도의 교육 관계자, 그리고 전라북도의 시민사회, 전라북도의 도민들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노조 이렇게 함께 남양주 얼마 전에 6월 1일 날 있었던 남양주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일 날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건설 공사 현장 사고로 해서 현장 노동자 4명 그리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매우 큰 사건이어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을지로위원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현장 사고의 책임의원으로 현장에서 그동안 애를 써주셨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한정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실 이하경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실
송옥주 의원 함께 오셨습니다. 앞에요. 건설산업연맹위원장이신 백석근 위원장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건설노조 수석위원장인 이현철 위원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 산업재해 사망자가 매해 1000명, 2000명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 부분에서 돌아가시는 사망하는 중대재해 피해자가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는 이 하청 이 건설 산업에 있어서 원청이 직접 시공하는 게 30%에서 70%까지 많은 부분을 원청이 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남양주 사고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맡아서 포스코가 직접 일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전체 70조가 넘는 공공 부문의 건설 예산 중에 여기에 어느 현장도 직접 시공은 없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결국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안전까지를 좀먹고 있습니다. 최근 구역 스크린 도어 문제도 결국 하도급, 무분별한 하도급이 우리 노동자들의 아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듯이 이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시공을 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서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선 김한정 의원께서 남양주 현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 겸 문제점 지적해 주시는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남양주 진저법 지하철 사고 현장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지금 정밀 조사를 해나가고 있고 아직 최종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발표를 아직 못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스통이 방치되어 있고 위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위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안전수칙 무시됐습니다. 건설업의 고질적인 하도급 이런 구조가 빚어낸 사고였고 또 그런 위험에 방치된 채 작업해야 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금 바로 노출되고 또 비극적 희생으로 이어진 사고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 나감으로써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잘못된 건설업의 관행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산업연맹의 백석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남양주 진접선 이 사고를 보면서 2008년도에 새해 벽두부터 저희들을 놀라게 했던 인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사건을 기억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법인인 기업체가 처벌받은 게 벌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한테 처벌된 돈이 2천만 원입니다. 다 합해서 4천만 원. 40명의 죽음에 대한 사업주 처벌의 벌금 액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엊그제 남양주 사건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건설 현장의 분명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에
사망에 대한 처벌에 대한 권한을 공안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때까지 이 공안부서에서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업주 처벌에 구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 진접선 이 사고의 4명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이 처벌에 대한 부분에 심지어는 기업 살인 이런 부분에 법적인 부분에 도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전에 원식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적정임금과 직접 시공과 관련된 부분에 을지로위원회와 법제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가 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서 진정한 현장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참 삶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노동조합의 이런 활동들이 지금 현재는 공안에 의해서 노동조합 활동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개의 법을 제출합니다. 이하경 의원님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송옥주 의원님의 건설 노동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두 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군포 이하경 의원입니다. 지난 19대 이런 건설 현장에서 참사를 막고 또 비참한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원청의 직접 시공제를 법률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의되지 못하고 폐기돼서 20대에 다시 법률안을 내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원청이 최소한 15%에서 20% 이상의 직접 시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을 원청이 책임지고 안전관리, 책임관리를 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일괄 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12%, 발주기관이나 주에 따라서는 50에서 7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은 직접 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인건비 지급을 면밀히 감독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다른 하도급 업체가 시행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복구하고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런 원도급자 직접 시행 법을 우리도 제정해서 최소한 대기업들이 관리 감독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청인 기업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실시되어야만이 현대 한국에서 대부분의 건설업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직접 원청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 문제에 좀 더 심각하게 자기들 문제로 받아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설 노동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송옥주입니다. 이 법은 적정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에 한해 임금액을 결정하고 재하도급을 자제하는 그런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적정임금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적정임금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단계에서 인건비를 주로 보면 그 원청 기업 업체에서 빼먹기를 하는 관행이 많은데요. 이런 빼먹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결과 발주 시에 원래 산정된 그런 인건비 발주비가 전액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가되는 부분으로 임금 상승을 이룰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저임금 구조가 결국엔 고위험을 불러오고 부실시공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습니다. 못 고친 게 아니고 안 고쳤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이윤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보면 무슨 안전수칙을 못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린도 그 문제 그렇죠.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2인 1조 못 간 그 안전수칙을 노동자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거 탓하시겠습니까? 2인 1조로 갈 수 없도록 만든 구조, 그것이 문제죠. 이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문제들. 정말 이번에는 이렇게 연달아 발생한 이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제대로 얻읍시다. 새누리당 정말 이제 나서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전수칙 안 지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회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협조해서 이런 법들 지킵시다. 이런 법들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출한 2개의 법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하고 원청의 최소한 직접 시공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형편없는 저임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건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메꿔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건설 현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부족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적정임금제도, 직접 시공제도 꼭 돼야 됩니다. 안전을 외주화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이제 고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소중한 법을 이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에서 협조해서 함께 만들 것을 촉구드리고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20대에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의당에서 정책미래내각을 출범시켰는데 물론 6개 부처에 국감되어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 건강복지 직책임명으로는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소와 정의당 윤소화 의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의료비 걱정 제로 개혁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일단 초안으로 제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게 된 윤소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정의당의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아부터 교육 문제까지, 일자리 문제부터 노후 대책까지 평생이 걱정이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높은 건강보험료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생각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고 사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많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분들, 특히 지역 가입자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골치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77.7%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로 불합리한 평가소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전체 민원 중 74.7%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바꿔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입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여 어린이 병원비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병원비 걱정에 아픈 아이를 그저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재활치료, 언어치료든 대부분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유가 있는 건강보험료로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추계로 한 16조 6천억 정도 됐죠. 셋째,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낮춰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저금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인 치과 치료 후 본인 부담금이 30% 수준인데 비해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정의당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다른 치과 진료와 마찬가지로 30%로 낮추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해 정의당은 당장 오늘부터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 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아픈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방문해서 후원 현황은 물론이고 어린이 의료비 실태에 대해서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병원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에 동의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민 행동으로 이어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정치가 출발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려야 하겠다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잘 하고 있는지 냉정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 모두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브리핑 계획과 관련해서 기자님들 질문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으시죠? 예. 특히 이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잘 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가습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김미란님,
작가 안성우님,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 기자회견문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 25일부터 5월 23일 한 달 동안에 접수된 제4차 피해 접수는 1057명입니다. 이 중에 사망 사례가 238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피해 접수된 사망자 합계 226명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접수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피해 신고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 피해자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작년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제3차 접수를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께서 그리고 여론의 요구로 금년 2월 25일부터 피해 접수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피해 접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약 8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한 잠재적 피해자는 2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접수된 사람은 2,339명에 불과합니다. 227만 명으로 추산한 것에 비하면 1% 정도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중 사망자가 464명, 생존 환자가 1,875명입니다. 전체 피해자의 19.9%가 사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있고 이 중 많은 그 사람의 우리 국민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 민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566건의 사례가 정부에 최근에 전달됐습니다. 정부에 접수되지 않은 민간 신고 사례가 확인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 신고센터 접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이래서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도 피해자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습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더 수수방관적 자세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셋째,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전국의 2, 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보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입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신고 내용입니다. 불과 한 달,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신고됐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신고되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제조사로는 처음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연일
최소 2-3개 또는 서너 개씩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저는 피해자 신고는 이런 수치로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상컨대 우리나라에서 1994년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되고 2011년 말에 사용 금지되는 17년 동안에 무려 20개가 넘는 제품이 팔립니다. 매년 60만 개가 넘게 팔리죠. 그리하여 최소한의 추산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게는 30만 명, 많게는 220만 명이 고농도에 노출되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 과정에서 건강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지만 2339명, 그리고 사망자 464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지만 전체적인 잠재 피해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쇠발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1%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2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전국의 2차, 3차 병원에 내원했던 모든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폐질환 환자들만 대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영향도 조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 조사만 한다고 다 찾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용자는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째로는 전 국민 대상의 역학조사, 전 국민 대상의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센서스 하듯이 모든 집을 가가오 방문해서 확인 조사하듯이 그렇게 조사를 해야 이 잠재적인 피해자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신고된 사망자 464 그리고 전체 피해자 2339명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인 가려져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내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의 또 정부 대책은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겠다 하면서 이 피해 신고센터에 대한 그 확장을 하자고 있는데 이 우리 국민들 많은 이번에 불과 2달 사이죠? 한 달 반 정도, 한 2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그동안에 3년이 넘는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접수됐을 정도면 전국 지자체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피해자 접수 사례를 받는 거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작년 10월 7일 날 돌아가셨고요. 3차 조사에 접수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3월 1일 날 응급실 실려가신다는데 한 달 남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안 이제 10월 7일까지 8, 9월을 버티시는 걸 제가 옆에서 정말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하루가 아니고 1분 1초가 너무 급하신 분들이라 하루에도 12번씩 생과사를 넘나들고 있어요. 정부도 국회의원분들도 내 부모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공공운수 노조와 이정미 의원실 공동 주최로 구의역 사고 관련한 안전업무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관련 공기업 상시 안전업무 용역 노동자의 목소리, 구의역 사고 불러온 상시 업무 안전업무 외주화, 정부가 전면 중단을 선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8일 구의역 사고로 숨진 젊은 노동자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특히 이제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자체를 간접 고용으로 용역 외주화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에도 많은 부문에서, 특히 이제 공공 부문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공동으로 주최를 하신 정의당 이정미 의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명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3일이 지나서 도착을 하고 또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서 나온 늦은 대책입니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책임지고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안전 업무 직고용을 비롯해서 매패한 문제 해결 등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민의 책임 문제가 서울 시민만의 책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기관 평가에서 예산 절감을 경영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서 위험을 외주화시켜온 장본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에 동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누구를 손가락할 처지가 아닙니다. 정부부터 책임을 표명하고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도리입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과 함께 또한 안전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민 생명이 달린 문제는 더 이상 효율성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고용도 중요하지만 스크린도어를 비롯한 안전관리 부문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직고용을 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게 된다면 비극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 증원안을 반영하고 정부는 안전부문에 대한 인건비 통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젊은 생명의 희생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증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서 깊이 인식하고 또 정치권 안에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앞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 주최자인 전국 공공운수노조 김혜란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김혜란입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가 구의역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나서는 것은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서울 메트로, 그리고 도시철도가 저희 산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의역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서울시의 그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서울시만의 힘으로 될 것인가, 앞에서 이정미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그리고 생명,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서울 시민이 죽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거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슬림 그리고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예비 후보 때 국민에게 한 약속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면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분명히 달라지겠다고 한 그 약속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은 사실은 비정규직의 이 노동으로 의해서 끌고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항 중에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수년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85%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안사고 났었고 수화물 사고가 났습니다. 기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상시 업무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부터 정규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가, 행자부가, 기획예산부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외주화를 더 이상 중단하고 약속했던 정규직화 그리고 생명 안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캔도어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채용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상에 실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침 내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규직으로의 전환 자체가 좀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분의 현장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례를 좀 중심으로 짧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비정규직부 유성권 지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근원 자체가 지금 안전업무 외주화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경제 효율화라는 그 명분 아래 사람의 목숨을 지금 버리고 있는 서울 지하철 공공 부분의 많은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다쳐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안에서는 위험한 업무, 힘든 업무, 많은 외주화를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지하철 경정비하는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산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워낙 많이 발생이 되고
소장은 발생이 너무 많이 되니 그걸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의 산재율은 어떨까요? 정규직 산재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산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로서 왜 그런 거를 눈두고 보고 있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부분의 모든 책임을 다 밀어놓고 그 부분에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나 서울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직고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자부 지침이든 총액이든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서로 다 미루고 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정부와 시는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며 이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지하철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도시철도 비정규 노동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서울도시철도 ENG 노동조합의 한효길 위원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한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이 사망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 사건 사고는 계속 있었고 그거의 원초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원화된 명령 체계와 이원화된 좀 정비 체계, 이것이 많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된 명령 체계와 일원화된 정비 체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직영화해서 그렇게 같이 가져가서 같이 안전도 도모하고 노동자의 안전도 같이 도모하고 양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같이 서울시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도시철도 공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인데 작년 12월에 그 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인데 왜 직접 고용이 아니고 이제 답변이 간접 고용으로 왔습니다. 간접 고용이라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작년에 임금도 후퇴했고 복지도 후퇴했고 여러 가지가 후퇴해서 이번에 뭐 그 인권위에다가 진정서도 넣은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직접 고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병원균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사 바늘에 찔려서 이게 병원균에 이제 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이 안전도구 없이 이게 높은 데 올라가서 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내몰려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인천공항 철도에서 사고가 나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해 이제 서울지하철 강남역 사고도 마찬가지의 어떤 이 안전 업무의 외조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현장 발언입니다.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좀 오늘 기자회견 오면서 또 발언을 요청받으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이 기자회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내 스스로 반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꽃다운 청년, 19살 청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촉구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의 안전과 생명은 돌볼 여유조차도, 그런 시간조차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또 한 명의 아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2016년 얼마 전이었죠. 구리역에서 총 3명의 노동자가 서울 메트로 선로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음만큼은 사람을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로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다가 죽은 3명은 전부 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죽음마저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더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 연됐을 경우 고장 및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청업체에 배상금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 하청 청년 노동자가 가방에 컵라면과 비닐에 싸지도 못한 하고 숟가락을 들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가 3번이나 났고 하청 노동자가 3번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산재가 아니라 인재인 것입니다. 2008년 창의혁신 프로그램이란 이명하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1000여 명 구조조정하면서 승강장 안전, 유리보수, 전동차 경정비, 철도장비 운영 등 핵심 업무를 애주와 하청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메트로 출신들은 전직하면서 고임금 정규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 승계되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과연 우리 노동이 서울시와 메트로만 탓할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나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메트로와 은성 PSB가 맺은 계약 내용을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들이 단순히 갑과 을이 자의적으로 맺은 계약 내용인지, 일부에서 정규직 노조 기정교독 때문에 애꿎은 청년 노동자가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단위 지부장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서글펐습니다. 어찌 서울 메트로에서만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깊은 맨홀 상수도 검침구에서 검침을 하다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죽어간 노동자도 바로 서울시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애주와 하청화했던 곳에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기계, 전기, 냉난방, 가스 노동자들도 대학교 건물 그 큰 캠퍼스를 2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회사로 전환, 서울시의 다른 공기업으로 전환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핵심 업무는 적정 인원과 함께 직고용해야 그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헐원 좋은 자회사에서 채용,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 없는 탁상 행정이 빚은
사고입니다. 근본 대책을 서울시는 그리고 이 정부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경지부는 간접고용으로 서울 지역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이 간접고용 철폐를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시간 관계상 낭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구안을 제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운수 노조는 그 서경지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 노조도 함께 이제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정으로 노동조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자성하고 실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과 함께 정원 확대 그리고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는 정부의 이런 정책 마련과 함께 소속기관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도어 문제로 사고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된 이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인식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19살의 젊은 나이에 숨진 안타까운 사고로 숨지게 된 이 젊은 노동자의 상가 조의를 표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돌리도록 만드는 기사의 다소 유감이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합리적인 정쟁은 늘 필요한 법이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자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방향이 그 정치 포비즘이라고 하죠. 정치에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총선 민의를 수용하는 태도 환영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하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브리핑은 지금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제가 첫 브리핑이니만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면 제가 많이 고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변인 김연아입니다. 지금부터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철 V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꿈 많던 19살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서울 메트로의 갑질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박 시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전인 2013년에는 성수역, 2015년에는 강남역, 그리고 이번엔 V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박 시장은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청년이 속해 있는 용역업체를 퇴직자들의 은퇴 자리로 써왔습니다. 힘없는 기술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낙하산 퇴직자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 메트로의 고위직은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들로 관련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게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입니다. 대권 홍보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챙기느라 서울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 시장은 늘 공개석상에서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소중한 청년이 서울시와 메트로의 이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진정으로 박 시장은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시장은 늘 공개석상에서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소중한 청년이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의 이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꿈보다는 청년들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시장으로서 서울시정부터 꼼꼼히 챙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메트로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피아, 일명 메트로 마피아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사실상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고 국가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의한 낡은 인구 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고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민생개혁인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와는 상관없이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좋은 근무 여건에서 일해왔습니다. 고임금에 60세 정년보장이라는 등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국민들로부터 시내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생산성 본부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민간 기업 대비 40에서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아무런 개혁 없이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양대 노총에 휘둘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이 성과연봉제를 호도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앞장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할 야당이 언제까지 기득권 노총의 입장만 대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개혁의 중지를 모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원 협상이 다시 이제 몰고가 터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개원 협상의 최대 장점이었던 다시 하겠습니다. 장점이 아니고 쟁점입니다. 새누리당이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키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은 국회의장 후보로 활선 의원이자 의회 주의자이신 서청원 의원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원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게 해주신 서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장 문제에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도 국민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여당의 의장직 양보를 계기로 원구성 협상이 급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있습니다.